오늘부터 그 외환시장 24시간 개장하지 않습니까? 예, 오늘이 그렇습니다. 첫 거래일인데 그 의미부터 한번 부장님께서 정리를 해주시고 지금의 시장 상황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24시간 거래가 되면서 적어도 국내 외환 시장의 그 환율 연속성 차원에서 연속성이 유지가 된다. 예. 소위 이제 글로벌 G10 커런시하고 똑같이 연속성이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돼 있고요. 그리고 정부 당국이 기대하는 거는 이제 NDF 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많은 거래들이 역내 거래, 국내 그 브로커 시장을 통해서 체결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저도 이거를 한 번도 안 겪어봤으니까 진짜 24시간 개장을 하면 네. 원화에 대한 매력도가 실제로 올라갑니까? 아니면 이거는 이렇게 하다 보면 현상 중에 하나로 원화도 지금보다는 좀 매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어 가치가 뭐 이렇게 되는 로직입니까? 거래 시간이 늘어난다고 해서 네. 원화 거래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건 아니잖아요. 활성화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기본적으로 사실은 좀 그 NDF 시장과 관련해서 일부 이제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원화를 제외하고 다른 신흥국가 통화들의 NDF 시장은 국내 시장과는 완전히 절연된 다른 시장입니다. 뭐냐면 국내 시장하고 소통할 수 있는 채널 자체가 네.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대만 달러라든가 인도네시아 루피 이런 그 다른 신흥국 통화들의 NDF 시장은 국내 시장과 완전히 차단된 그런 시장인데 네. 원화 NDF 시장은 저는 국내 외환 시장의 일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나라만 비거주자와 거주자가 NDF 거래를 규제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 은행들이 해외에 있는 금융기관과 NDF 거래를 통해서 마음대로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다른 나라는 그 거래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규제가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외환 시장에서 거래되는 달러 대 원화 환율하고 여기에서 거래되는 NDF 거래 시장이 거의 같은 수준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가끔씩 이제 그게 괴리가 생기는 경우에는 국내 금융기관과 해외 금융기관 간의 소위 그 크레딧 이슈, 신용도의 차이 때문에 거래가 중단되는 그런 상황들이 사실은 과거 금융위기 때 있었고요. 그런 경우에만 좀 가격이 벌어지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거의 이런 그 선물한 환율을 반영한 그 수준이 유지가 되어집니다. 네. 그러면 결국 그 이야기는 해외에서 NDF로 거래를 하고 있지만 그 거래는 고스란히 국내 외환시장에 바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또한 국내 외환시장의 환율은 고스란히 또 해외 NDF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결국 이제 일부 이제 실수요자들, 투기적 거래자들 말고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NDF를 거래를 하고 그 다음에 소위 이제 그 마거래를 통해서 딜리버리로 바꾸는 그런 절차를 거치는데 그런 거 없이 그 언제든지 24시간 시장을 이용해서 딜리버러블 거래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 그런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큰 많은 선택지를 가졌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어떤 금융시장에 대한 어떤 경쟁력이나 개방성의 차원에서도 분명히 긍정적일 테고 이게 사실 더 이렇게 나아가게 된다면 이게 선진시장으로 도약하는 하나의 또 그 단계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예, 뭐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비거주자들이 원화 자본시장에 마음대로 참여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네네. 그 부분이 지금 원화가 다른 G10 커런시들과 차별화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예. 그런 폐쇄성도 이제 좀 개선이 되면서 금융시장과 또한 외환시장도 좀 활력이 돋기를 기대하면서 이 뉴스는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이제 우리가 진짜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예. 원달러 환율은 왜 이렇게 계속 오르는 겁니까? 그리고 예전에 그 1,400원대로 이렇게 좀 안정화될 거라고 하반기 들면 이런 분들도 없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1,550원대까지 원달러 환율이 막 올라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디서 가장 큰 이유를 찾으세요? 결국 이제 수급적인 요인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 시장에 소위 뭐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차원에서 네. 대규모 주식 순매도를 단행을 하고 있고요. 관련된 달러 수요가 계속 환율을 끌어올리는 그런 모양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때 뭐 이제 이슈가 됐던 소위 그 이란 전쟁발 관련해서 위험 회피라든가 고유가에 따른 어떤 뭐 경제적인 파급 효과 이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 이제 희석이 된 상태이고요. 예. 현재 환율이 높은 수준은 결국은 수급 차원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식 순매도 관련 달러와 수요가 고환율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이제 추가적인 상승은 외환 당국의 시장 안정화 조치가 1,550원대 중반 수준에서 추가 상승을 좀 제어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최근에 이제 글로벌 달러화가 약세 상당폭 이제 연초만 하더라도 약세 기대가 컸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란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약세 흐름들이 있었었는데 이와 같은 약세 흐름들이 최근에 연준에 대한 통화 정책 기대가 되돌려지면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달러 대 원화환율을 높게 유지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 생각해 보면 이 달러 흐름도 참 트럼프 말대로 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약달러도 쉽사리 나오질 않고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건 뭐 외국인들의 비중 조절 차원에서 그리고 어떤 차익 실현 차원에서 매도를 할 수 있죠. 예. 근데 계속 이제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뭐 객관적인 의심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야 이거 매도 규모가 너무 큰데 이러다가 환차손 피하기 위해서라도 외국인 입장에서는 리스크 오프 해버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서 더 이렇게 매도를 해버리는 거 아닐까라는 걱정까지 좀 있습니다. 이 걱정까지는 안 해도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 개인적으로 사실은 환차손 걱정 때문에 외국인들이 그 우리 주식 매도를 하지는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환차손이 걱정이 되면은 환차손을 방어하기 위한 기본적인 목적은 선물환으로 달러를 매수하면 됩니다. 네네. 그런데 선물환 가격이 현물환 가격보다 쌉니다. 네. 연간 기준으로 해서 한 10원 이상 네. 현재 환율보다가 1년짜리 선물환을 사면 더 쌉니다. 네. 그러면 1년짜리 선물환으로 사가지고 환율 상승에 대한 위험을 방어할 수가 있는데 네. 굳이 현물로 우리 주식을 처분을 해서 네. 환차손을 가능성을 방어하겠다. 이거는 좀 많이 좀 소설화된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느낌적인 불안감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 성격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그 환선물로 얘기를 해주시니까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는 그러면 저는 더 이상 걱정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달러 환율이 떨어질 요인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할 텐데, 예. 그러니까 무역 수지가 이렇게 나오는데도 안 떨어지는 거 보면, 그리고 외환 당국의 개입이라는 게 사실 더 못 올라가게 어느 정도 방어를 하는 거지 떨어뜨리기는 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외환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은 어떤 이벤트 혹은 어떤 수급적인 영향들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모두의 이제 사실은 적지 않은 그 소위 분석가들 이 하반기로 지나면서 환율이 하향 안정화될 거다라고 기대를 했었는데요.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 기대의 가장 첫 번째에는 상당 규모의 무역 수지 흑자가 나타나고 있고 현재의 외국인 주식 순매도는 일시적일 거다라는 그런 가정이 전제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아직도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본 시나리오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무역 수지 흑자는 현재 지금 뭐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대규모 무역 수지 흑자인데요. 그런 무역 수지 흑자는 최근에 반도체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을 봐보면은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정도 규모의 또는 그거보다 좀 줄어들더라도 상당 규모의 무역 수지 흑자가 지속된다고 그러면 결국 이 부분에 거의 상당 부분은 외환시장의 달러와 공급, 달러와 매도로 나설 수밖에 없고요. 결국 그 반대쪽에 있는 최근에 환율을 끌어올린 외국인 주식 순매도 관련 달러와 매수가 결국은 만약에 그런 그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차원에서의 순매도가 줄어든다고 그러면은 매수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고 수급적으로 달러와 공급 우위 상황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아직까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와 같이 지난 5월, 6월 그리고 지난 최근까지 한 7월 초순까지 현재까지의
외국인 주식 순매도를 보면은 순매도 규모를 보면은 아직까지 순매도가 들기를 기대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다. 결국은 환율 하락, 하향 안정화 타이밍 자체가 좀 늦춰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구조적으로 제가 잘 이해가 안 간 걸 부장님이 좀 예.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무역수지 흑자가 이렇게 잘 나오는데 예. 왜 환율 그러니까 외환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뭐 반응도 안 하고 그냥 방향성을 계속 위쪽으로 유지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뭔가 국내에 안 풀려서 그러나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일단 이제 사실은 무역 수지와 관련해서 조금 그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예.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을 보실 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보여드리는 그림은 경상수지 흑자와 예. 그 다음에 투자 자본의 동향을 나타낸 겁니다. 파란색 기둥은 경상수지를 나타내고 있고요. 연간 기준으로 오렌지색 선은 그 투자 자본의 유출입 내 외국인을 합쳐서 투자 자금이 얼마만큼 나갔다 들어왔다 자본의 네. 유출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부분이 외환 시장의 달러와 수요와 공급의 가장 기본적인 여건이 되는 기반이 되는 그런 수급의 배경입니다. 보시면은 경상흑자가 오렌지색 선으로 표시된 투자자금 유출, 순유출보다는 다소간 큰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최근에 계속 상승 압력을 받아왔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경상흑자에서 계상되는 무역수지 흑자는 국내에서 수출한 수출뿐만 아니라 네. 해외에 있는 우리 기업이 수출한 것도 수출로 잡힙니다. 네. 그런데 이것의 상당 부분은 해외에서 그대로 보유가 되어지고 국내에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그러겠죠. 개연성이 많아 보이는 그런 부분입니다. 결국 이 갭 자체가 상당 규모의 경상흑자에도 불구하고 네. 투자 자본을 뛰어넘는 경상흑자에도 불구하고 달러와 수요 우위가 이루어지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이제 그 무역수지 흑자가 어마무시합니다. 네. 보여드리는 그림은 연간 기준으로 해서 무역수지 변동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금년 6월까지 통관 기준으로 무역수지 흑자가 누적된 무역수지 흑자가 1,380억 달러가 넘습니다. 예. 과거에 무역수지 흑자의 고점이 1917년이었는데 2017년이었는데 당시에 952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연간 무역 흑자를 훨씬 더 지금 네. 초과해 있는 그런 상태인데 결국 이 상당 부분은 앞에 말씀드린 상품 수지와 달리 무역 수지 흑자로 번 돈의 대부분은 외환시장에 팔려져야 됩니다. 다만 약간의 시차는 있겠죠. 이제 결국은 이 정도 대규모의 무역 수지 흑자가 외환시장에 팔려지면서 환율이 하락 압력을 받아야 되는데 네. 왜 못 떨어지느냐? 지난해까지는 내국인의 해외 투자가 상당 부분 투자 자금 유출을 주도를 했다고 그러면은 네. 금년 들어서는 외국인의 투자 자금 유출이 국내 투자 자금의 유출이 전반적으로 달러와 수요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는 그림은 월별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자본 유출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4월 현재 지금까지 가장 최근 데이터가 4월까지 나타난 국제 수지입니다. 지난 3월 달 같은 경우에 투자 자본이 한 300억 달러 넘게 유출이 됐습니다. 5월 달, 4월 달은 좀 줄어들었습니다만 5월 달, 6월 달은 아마도 제가 생각한 데는 3월 달 이상으로 투자 자본 유출 규모가 확대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여드리는 그림은 매매 기준으로 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주식시장에서 얼마만큼 주식을 팔았느냐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10억 원 기준인데요. 지난 5월 달에 48조 5천억을 팔았고요. 그리고 6월 달에 57조 넘게 팔았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도 벌써 10수조를 판 상태입니다. 지금 규모가 달러로 환산하면은 무역수지 흑자를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월간 기준으로. 네네. 결국 이와 같은 부분들이 무역 흑자로 벌어들인 돈을 고스란히 투자 자본 유출로 되돌려지면서 네. 결국 외환시장의 수급 차원에서 환율 상승 압력을 낳고 있습니다. 수출업자들은 벌어들인 달러를 급하게 팔 이유가 없죠. 잘 없습니다. 네. 그런데 주식을 판 투자자들은 빨리 가지고 나가야 될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요자는 급하게 달러를 사야 되고 네. 파는 사람은 천천히 팔아야 되고 네, 팔아도 네. 되고 만약에 수급의 크기가 비슷하다고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수요는 급하고 공급은 매도는 천천히 해도 되는 상황이면 상승 압력이 있을 텐데 보시다시피 지난 5월달, 6월달은 무역수지 흑자 규모를 초과해서 네. 투자 자본이 유출이 되고 있고요. 이와 같은 부분이 환율 상승 압력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역 수지 흑자가 이렇게 나도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한국 수출 기업들의 실적도 비중도 그만큼 높아졌겠고 여기에다가 투자 자본 측면에서 봤을 때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걸 더 뛰어넘어 버리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화 약세가 아니라 반대로 원달 환율이 계속 위쪽으로 올라가는. 원화 강세가 아니고 예, 원화 약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야, 그런 상황입니다. 참, 알겠습니다. 아유 참. 근데 이게 빠르게 고쳐질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런 현상은. 뭐 결국 그 리밸런싱이 끝나는 타이밍이 언제가 될 거냐. 네. 리밸런싱의 어떤 종료를 어떤 이슈가 트리거를 가져올 거냐가 키가 될 것 같고요. 뭐 주가의 어떤 상승세가 멈춘다거나 네. 뭐 또는 다른 우리 국내 그런 그 대형주들의 그 투자 매력도가 높아지는 그런 상황들이 된다고 그러면은 뭐 리밸런싱이 어느 정도 종료가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은 적어도 당분간은 아닌 것 같아. 그러게요. 결국 당분간은 외국인 투자 자금 유출발 환율 상승 압력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그러니까 매력이 있으면 주가가 오르는 대로 지분이 꽉 차서 팔고 예. 매력이 없으면 매력이 없다고 팔고 하니까 예. 외국인의 수급이 언제 돌아올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 다음 거 여쭤보기 전에 그 외환 시장 이렇게 오르나 얘기를 하면서 초창기 때만 하더라도 저 그 내국인의 해외 투자를 이유로 되면 예. 약간 쿠팡이 꼈거든요. 근데 지금은 진짜 이게 하나의 큰 요소가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좀 어떤지 왜냐하면 워낙 이제 우리나라 정부도 외국으로 흘러가는 그 투자금을 다시 복귀시키려고 노력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 좀 효과가 있습니까? 개인적으로는 그 효과는 사실은 굉장히 좀 선언적 내지는 좀 미미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높은 환율 수준 그리고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 확대 또는 뭐 AI 관련된 그 버블론 뭐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면서 투자 자금 유출세가 지난해보다는 상당폭 좀 줄어든 상황입니다. 뭐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동향을 중심으로 주식 투자 동향을 중심으로 보면은 지난해 같은 경우에 그 300억 달러 훨씬 넘게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을 샀습니다. 예. 그런데 금년도는 지난달까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90억 달러 정도에 그쳤습니다.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는 투자자금 유출세가 좀 줄어든 편이고요. 기관 투자자들도 이제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해외 투자에 대한 목표 비중을 다소 좀 낮춘 상태이고 그리고 해외 투자를 위해서 달러를 조달하는 채널 자체가 과거에는 일방적으로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사서 조달을 했었는데 예. 최근에는 한국은행의 외환 수합이라는 그런 그 툴을 통해서 빌려서 나가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어서 외환시장에 적어도 당분간은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엔화 쪽도 얘기해 보도록 할 텐데 엔화는 지금 40년 내 최저, 예, 그렇습니다. 니케이는 오르고 있고. 근데 여기에 따라서 뭐 아무리 상관관계가 예전보다는 낮아졌다지만 그래도 이제 결국 이제 원화에 대한 약세 압력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을 부분인데 엔화에 대한 흐름이나 여기에 따른 일본 증시 그리고 우리 시장에 대한 영향 이거는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뭐 그림을 한번 봐볼까요? 예. 말씀하셨듯이 최근에 이제 원화 환율과 달러 대 원화 환율 관련해서 가장 동행성을 갖는 통화가 엔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듯이 달러 대 엔화 환율하고 달러 대 원화 환율이 최근 한 1년 반, 2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는
어떤 차트가 달러 대 원화이고 어떤 차트가 붙어 있네요, 그냥. 엔화의 달러 대 엔화 환율인지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보시는 그림에서 파란색 선은 달러 대 엔화 환율, 숫자는 왼쪽 축에 표시가 되어 있고요. 예. 빨간색 선은 달러 대 원화 환율 동향입니다. 거의 동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전반적으로 이와 같은 동행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외환시장에서도 달러 대 원화 외환시장에서도 달러 대 엔화 동향을 많이 쳐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하셨듯이 최근에 달러 대 엔화 환율이 뭐 40년 최고 수준을 찍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통화 정책이나 이런 금리 차원을 놓고 보면은 엔화가 약세로 갈 수 있는 그런 지형도는 사실은 아닙니다. 지난 6월 초순에 있었던 그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에 의해서 일본 중앙은행이 정책 기준 금리를 1.0%로 25bp 올렸습니다. 네. 뭐 정책 기준 금리 기준으로는 지난 30년 최고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금리가 높아지면은 해당 통화에 대한 상대적인 매력도가 올라가게 되고 이런 부분들은 해당 통화의 강세 요인으로 꼽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화는 지금 40년 내 맞아요. 최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달러 대 엔화 환율 기준으로는 최고 수준이겠죠. 이와 같은 그 엔화 약세의 가장 전면에는 사실은 기존의 시장에서는 일본 은행이 정책 기준 금리를 올리고 일본 금리가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은 엔화가 강세로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가 팽배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일본 은행은 정책 기준 금리를 올리면서도 추가적인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유보적인 미온적인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번 통화정책 회의에서 그 일본 중앙은행 총재인 우에다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한 명의 위원은 금리 인상에 반대하는 네. 동결 주장을 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내년도부터 내년 4분기부터 그 일본 은행이 지금 소위 QT를 단행을 하고 있는데 그 이 QT를 종료하기로 그만두기로 결국은 이제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정부 채권의 보유 규모를 유지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한 상태입니다. 예. 전반적으로 긴축의 어떤 방향 내지는 향후에 추가적인 긴축의 정도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일 거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실망감으로 작용하면서 엔화 강세를 기대했던 세력들이 거꾸로 엔화 약세 쪽으로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시장에서는 일본 외환 당국이 상당 규모 외환 시장에서 엔화 가치 방어를 위해서 달러 대 엔화 환율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계속 시장에 개입을 해온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엔화는 계속 고점 근처에 머물고 있는데요. 최근에 엔화 관련해서 이제 그 일부 재밌는 그 분석을 한번 봐보면은 달러 대 엔화 환율하고 니케이 225 증시의 동향하고 동행을 합니다. 일본 주가가 강세를 보이면은 네. 엔화가 약세, 달러 대 엔화 환율이 상승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빨간색 그림은 달러 대 엔화 환율이고요. 보여드린 그림에서 파란색 선은 니케이 225 일본 주가 동향입니다. 지난해 2, 4분기 이후에 달러 대 일본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면서 달러 대 엔화 환율이 동반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본도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하면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차원에서 네. 자본 유출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런 분석들이 있는 상황인데 어찌됐건 최근에 엔화 약세는 전반적인 어떤 엔화 가치 측면에서 최근까지 어떤 지금 말씀드린 건 최근까지의 엔화 동향이었고 조금 더 중기 장기적으로 보면은 최근에 엔화의 어떤 가치는 상당 부분 좀 과소평가, 저평가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의 현재 지금 시장 금리 자체가 뭐 상당 부분 어떤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투자 매력도를 느낄 수 있는 수준 가까이로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10년짜리 일본 국제금리 수익률이 한 2.8% 가까이 올라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동안에 마이너스 금리, 제로 금리에 익숙해졌던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엔화 표시 투자에 보다 좀 더 그 매력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고요. 결국 이와 같은 부분들이 중장기적으로는 일본 중앙은행의 어떤 엔화 약세 억제 노력에 더해서 현재보다는 좀 가치를 좀 회복하지 않을까라는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참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봤을 때는 엔화 약세가 좀 멈추는 게 맞을 수도 있을 텐데 사실 단적으로 BOJ 통화정책 회의 있던 날,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하던 날 시장에서는 이미 시장 안에서 결론을 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르는 건 이미 알고 있었고 더 이상 오르진 못할 것 같아. 하다 보니까 시장은 그날 당일에 올랐는데 결과적으로 억제책이 과연 좀 약발이 들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그런데 이런 엔화 역시도 약세 압력이 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좀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제 일본도 잠깐 찍었으니까 미국 찍고 이제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연준의 스탠스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 결국에는 이제 달러화에 대한 압력과 위든 아래든, 그리고 여기에 따른 외환시장,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의 흐름과도 연관이 있을 텐데 그 연준의 앞으로의 흐름들이나 전망은 통화 정책 측면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최근에 달러 대 원화환율의 상승 요인 중에 추가적인 상승 요인 중에 하나로 글로벌 달러화 강세를 꼽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글로벌 달러화 강세는 이제 3월 달에 미국 이란 전쟁이 터진 다음에 위험 회피 차원에서 안전자산 선호 차원에서 1차적으로 달러화 강세가 나타났었는데, 그 이후에 3월달 통화정책에서 연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물가 상승세는 일시적이고 거기에 따라서 금리를 연내에 인하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나타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입장이 최근 통화정책회의, 지난 6월 18일에 있었던 통화정책회의에서는 반대로 정책 방향이 바뀌어졌습니다. 현재의 어떤 높은 물가 수준이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될 수 있고, 그리고 우려했던 고용시장은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런 것을 반영해서 연준 위원들이 정책 기준금리를 연내에 한 차례 정도는 인상할 것으로 3월 달에 인하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가 6월 들어서는 3개월 만에 인상 쪽으로 방향을 잡아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에서는 더더욱 놀랐던 부분은 굉장히 완화적인 그런 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했던 와시 그 신임 연준 의장이 물가 안정을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굉장히 소위 매파적인 통화정책 회의로 읽혔고요. 이와 같은 부분들이 달러화 강세를 크게 견인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지금 일본의 연준의 금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정책 기준 금리에 대한 예상치를 CME 패드와치에서 나타난 금리 예상치에 따르면은 약 한 연내에 30bp 정도 이상은 금리 인상을 지금 프라이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준 위원들도 한 차례 정도는 정책 금리 인상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와 같은 부분들이 달러와 강세의 배경이 되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과연 연준이 연내에 금리를 올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은 퀘스천 마크를 달고 있습니다. 왜요? 최근에 나타난 물가 지표를 봐보면은 시장은 별로 반응을 안 했습니다만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다소간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목표치보다는 상당폭 높지요. 코어 PC 인플레이션 기준으로 해서 2.9%였던가요? 전년 대비 3.4%. 그리고 코어 CPI 기준으로는 2.9% 상승세.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연준의 목표치보다는 높은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지만 시장이 기존에 예상했던 수준 내지는 그 수준을 약간 하회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거기에다가 지난주에 있었던 미국 고용 지표는 상당폭 이제 고용 화랑 기대를 좀 되돌리는 모습입니다. 결국 시장은 이와 같은 인플레이션 압력의 완화, 그리고 고용의 화랑의 어떤 고용시장의 안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존의 디폴트로 잡혀있던 연준의 긴축 행보가 이어질 거라는 그런 기대인데요. 최근의 지표 동향을 보면은 예상치에 또는 기대치에 조금 하회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케빈 와시를 굉장히 이번 6월 정책회의에서 매파적으로 인식을 했었는데, 사실 케빈 와시가 밑밥을 깔아놓은 부분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통화정책의 수장은 물가 안정을 부르짖어야 되겠죠. 그런데 케빈 와시가 지금 취임 전, 취임 후에도 하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과거와 달리
고용의 호조, 성장의 호조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와시의 기본적인 입장은 현재의 어떤 인플레이션 압력은 일시적이라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속적이다라고 수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타나기 전에는 저는 와시가 계속해서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스탠스를 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앞으로 이와 같은 고용이나 물가 지표가 예상치 내지는 전월 대비해서 계속 좀 완화되는 모습을 나타낸다 그러면은 약화되는 모습을 나타낸다 그러면은 저는 금년의 금리 인상이 시장의 현재의 프라이싱과는 달리 물 건너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현재보다가 추가적인 달러화 강세는 극히 제한적일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부분들은 달러 대 원화 환율의 어떤 추가 상승을 억제하는 소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너무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걱정거리도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상쇄도 됐고, 이거는 절대 뭐 부장님의 설명 때문이 아니라 케빈 워시에 대해서는 전문가한테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더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케빈 워시는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겠어요. 굉장히 그 물가에 대해서 그 통화정책 긴축적인 입장을 가졌지만 최근에 나타낸 모습들은 상당폭 그 성장이나 어떤 고용과 관련해서 그 인플레이션과의 어떤 그 양립 관계를 기존의 어떤 통화정책 논자과는 좀 다른 입장을 계속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연준의 어떤 통화정책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테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